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이요. 동아시아 지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두루두루 오랜 세월 연구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 전공 교수로 계시는 주영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 뭐 한 가지 오래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요.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연구 분야나 관심 분야를 옮겨가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전체에 걸쳐서 해 나가야 될 얘기겠지만요. 음식을 인문학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어떤 시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근대 시기에는 이게 뭐 인문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런 구분도 없었지만도 그렇죠. 실제로 이제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보면은 선비들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백성을 위한 일종의 정치였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학자들이 써놓은 많은 책에서도 결국 심지어 조리법도 언급을 네. 하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 뭐 대학에서 학문적 분파가 생기다 보니까 먹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식품 영양학, 예. 식품 공학, 그렇습니다. 조리학 여기서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이제 봐왔는데 실제로는 뭐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숨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적어도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먹는 음식의 밥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밥상에 있는 철학,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특히 21세기에 굉장히 먹을거리가 풍요로워진 한국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선택하고 혹은 내가 선택당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제가 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제 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조리법 뭐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범위가 좁혀진 셈인데요.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항목 중에 말이죠. 이건 좀 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뿐만 우리 음식에 대해서 그동안 내셔널 푸드에만 애정을 쏟아왔다 앞으로는 에스닉 푸드를 포괄하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내셔널 푸드는 뭐고 에스닉 푸드는 뭐고 이 용어 정리부터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좀 이제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내셔널하다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번역될 때는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겠죠. 민족적이다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 음식이 최고야. 특히 이제 1990년대 이후에 TV 다큐멘터리가 아마 앞장섰던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뭐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성분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용쥐에다가 이렇게 암이 걸려 있는 실험용쥐에다가 먹였더니 뭐 암세포가 많이 사라졌다든지,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김치만을 먹게 되면은 대략 거꾸로 위염이 생기고 위암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단백질 결핍 그렇죠. 테고요. 그러니까 예. 김치를 어떻게 먹어야만이 효과적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한국 사람이 오랫동안 맛있다고 느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성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협된 우리 음식에 대한 최고주의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의 하노이에 가서 한국 음식에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뭐 김치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라고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안 먹는 하노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우리 음식은 또 문제가 있는 건가? 예, 뭐 이런 식의 예. 이제 뭐 아주 제가 직접 이제 조사하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느끼는 하노이 지식인들이 가지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의사 제국주의의 탈을 쓰고 한국 불쾌감 음식을 느낄 수 소개한다. 있겠네요. 굉장히 예. 불쾌감을 이제 표시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에스닉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민족들이 공동으로 사는 네. 그런 이제 사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비록 뭐 서유럽 중심적인 사유 방식이 그 속에 단어 속에 숨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민족과 구분해서 민속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다문화적, 다원적 문화 문화. 맥락에서 한국 음식이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 놓여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내셔널 푸드가 따로 있고 에스닉 푸드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 얘기를 좀 더 진전시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 음식은 뭐냐? 이제 이거 좀 약간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몇 개 말하다 보면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범위를 선생님은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건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이제 미얀마의 한류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그
도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자장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 이제 드라마 중에 드라마 자장면을 계속 보고 먹는 우리 고유 음식인지 알겠군요. 그렇죠. 거기서는. 그리고 이제 네. 뭐 한국 사람들이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게 이제 자장면이다라고 예. 하는데 자장면은 실제로 아시듯이 이제 중국의 산동이 원산지인 산동에서, 예. 음식인데 화교들이 이제 제물포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같이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끼니용으로 이제 진화가 돼서 결국은 60년대 이후에는 한국식으로 변화된 음식이죠. 그런 음식들마저도 한국 음식이라고 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네. 하는 문제가 개입하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네. 한국 음식은 지금 한참 제가 보기에는 1960년대 이후에 진화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통적인 것이 아니어도 한국 음식의 범주에 들 수 있겠나요? 왜냐하면 지금 저녁 시간에 우리 이 도시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돼지갈비 같은데요. 그전에 돼지갈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메뉴인데 지배적인 게 됐단 말이죠. 1970년대 초반에 예. 그 당시 박정희 정부가 남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쇠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쇠고기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이 요리 연구가들한테 제안을 해서 쇠고기로 만들 수 있는 걸 돼지고기로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시작해서 이제 돼지 불고기가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고요. 계몽에 의해서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되면은 이제 삼겹살이 인기를 얻게 되고 네, 뭐 그런 맞습니다.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고 한국 음식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그렇게 낮낮의 음식들에 대한 그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한국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독특한 그 역사적 경험들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음식이 뭐냐고 할 때요. 네. 비빔밥 뭐 이런 식으로 드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음식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이제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냥 보태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정말 음식이라는 거는 그 섭취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가령 관계들, 네. 가족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지배 형태가 어떠느냐 이런 거 다 지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첫 번째 이제 그 측면은 역삼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써놨는데 예. 역삼각형의 상당한 위에 반 이상의 부분이 이제 양으로 따지면은 곡물로 만든 주식인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네. 그것은 뭐 성호 이익 선생이나 그다음에 19세기 중반에 서양의 선교사들까지도 아시아의 대식가라고 할 예, 정도였으니까요. 놀라는 저도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이게 쌀밥은 아니더라도 밥을 많이 먹으면서 그 다음에 먹는 게 국이에요. 양이 많은 게. 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국하고 같이 먹죠. 심지어 국밥을 이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짜고 뭐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에 매운맛의 반찬. 이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거꾸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삼각형으로 왔는데 하지만 한국 음식에서 항상 반찬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그런 의미, 네. 밥을 많이 먹기 위해 준비된 주식이었다는 거죠. 밥을 많이 먹는다는 게 그러니까 단백질,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적어서 생긴 현상. 그렇죠. 육류 소비가 적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성호 이익 선생이 이제 지금의 오키나와 유구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한 이야기가 쌀밥을 어떻게든지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18세기 대동법에 의해서 쌀 자체가 세금을 대신할 수 있는 화폐의 기능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쌀 농사에만 조선 온 사회가 목숨을 걸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는 별로 관심을 못 가지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유구국 사람들이 가지는 비판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해방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상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이후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문화적 관습인데 온돌이 이제 집 구조에 네.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선생님, 제가 말씀 중에 네, 좀 과문하는데 온돌이 18세기 이후에 전파가 됐다고요? 한강 이남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선사 때에서부터 그 흔적이 있다 하니까. 뭐 고구려나 뭐 최근에 아차산에서의 고구려 유적지 발굴에서도 온돌이 나왔는데 예. 그 온돌은 일정하게 북부뚜막에 있는 온돌의 개념이고요. 네. 온 방을 온돌로 깔기 시작하면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18세기 오래되지 않았군요. 오래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따뜻한 온도에서 차갑고 뜨거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밥은 따뜻해야 되고 국도 따뜻해야 되지만 나머지 반찬들은 차가워도 관계가 없는 그런 겨울 음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은 주식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는 이 당연히 따라가야 될 국가 반찬에 대해서는 값을 매기지 않는 굉장히 정근대적인 사회 방식이 이제 오늘날 21세기 한국의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예. 한국 음식이다. 그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자명하고 당연하게 해왔던 생활이 어떤 분석의 이제 대상이 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관계에서 이제 좀 더 인식을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아까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도대체 한국 음식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했을 때 옛날 대가족 제도라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뭐 집안의 어르신 또 가족들 심지어 이제 일하는 많은 같이 이제 가소를 이루고 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낱낱이 쪼개지고 도회지로 옮겨오고 도회지 내에서도 아주 핵가족의 극치를 이루면서 산단 말이죠. 이런 경우 한국 음식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뭐 전파라든지 또 전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논문이 이제 식구론이라고 하는 식구론.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실제로 많이 등장할 때는 이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되면서 농촌에서 떠나서 중소도시든지 뭐 서울이든지 이주한 농민들이 많아졌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족사회 중에서 한 사람이 도시에 살면은 그 집에 다 모이잖아요. 예. 그 집에 다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은 성씨든지 외가든지 간에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다 모여서 이제 같이 동거인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식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더 많이 확장이 됐던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식구라는 용어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60년대 이후 많이 쓰고 예. 원래 하긴 있던 용어이긴 한데 동무라고 그랬다가 친구가 이제 보편 용어가 되듯이 그런 식의 예. 변화가 있었던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 영어 패밀리도 이제 같은 부엌을 사용한다. 뭐 그런 의미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동거인으로서 가지는 이 결합성, 감성적 어떠한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용어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질성을 가지는 어떤 음식의 선택이라든지 맛에 대한 어떤 기호, 뭐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돼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98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제 도시에 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96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은 이제 거의 65% 정도의 인구가 아파트형 주택에 살게 된 거죠. 네. 이제 1930년, 40년대 출생의 노부부들이 이제 사라지시면은 결국은 이제 그 관계도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식구론이라는 글에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농촌과 도시가 이어지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이어지고 또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갖고 그러네요. 음식의 맛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한다 싶군요. 농촌 도시라는 그런 그 지역적 거리를 조금 더 넓히면요. 우리 한류 할 때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음식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한류라는 게 어떤 교류의 의미를 가져야지 우리가 정복하고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은 한류 과정 동안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음식이 인식되고 유통되고 또 다른 것과 교류가 되는가 하는 게 참 궁금한 요소예요. 실제로 우리가 일본 음식에 의해서 침략받은 뭐 그렇게 용어를 쓰기 어렵지만은도 일본 음식들을 이해하게 된 것은 이제 서울의 오늘날 명동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한국 음식 속에 오늘날 길거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이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시기에 똑같이 한국 음식도 일부 일본인들한테 붐을 일으켜서 이렇게 갈비구이, 냉면,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 명월간 뭐 이렇게 부르는 조선 요리옥이라고 하는 기생집 이런 것들이 이제 오사카하고 도쿄에
분점을 내서 굉장히 영업을 잘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한류 드라마의 뭐 한류의 붐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식민지식에 한 단계 있었던 한국 조선 음식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하지만 그걸 불고기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야끼니쿠라고 하는 일본식 말로 불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서서히 해서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부르고기, 비빔밥,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에스니카라고 일본 사회가 보여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음식은 어떻게 놓였냐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한류도 마찬가지죠. 한국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기회가 온 거죠. 사실은 음식에 대한 부분은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에도 시대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주 뭐 좀 보편적일 수는 없지만 특징적인 것이 전설적이고 설화적이고 신화적인 이야기가 현실 속에도 존재한다고 믿는 일종의 일본식 사고방식인데요. 실제 일상적인 한국 사람의 삶을 보고 싶다는. 예. 그래서 박물관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한정식당에 가서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아주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떡볶이 집에 가고 싶다. 네. 길거리에서 그냥 네. 먹고 싶다. 네. 그다음에 소주를 마시고 그냥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을 먹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쿄에 있는 오쿠부로라고 하는 이 외국인 거주 지역의 슬럼가에 지금 300여 개의 한국 식당이 이제 들어서 있는데, 한정 식당은 하나도 없고 네. 전부 다 감자탕집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여기가 어디 학생 분식집부터 여기가 어떻게 한국의 어디 먹자 골목인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도 역시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인 거죠. 그와 똑같이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심지어 뭐 인도나 뭐 아니면은 뭐 이란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고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각자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한류 드라마의 해석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강조하고 싶다고 해도, 혹은 한류 음식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소비 캠페인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미국식 피자를 수용했듯이, 이탈리아가 아무리 피자를 강조해도 여전히 미국식 피자 입맛에 길들여져 있듯이, 그렇죠. 그것은 문화를 수용하는 측에서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한류 음식에 대한 최근에 이제 한식 세계화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자, 이제 좀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 음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질문을 어디선가 드려보고 한 번도 답을 얻지 못했는데요. 고추와 관련해서 한국 음식 하면 일단 매운맛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추의 원산지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서유럽인들이 이제 도착을 하면서부터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소비했던 네. 뭐 우리가 초콜릿이나 담배나 호박이나 뭐 감자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고추도 같이 이제 포르투갈 상선에 태워져서 이렇게 포르투갈 쪽으로 도착을 했죠. 일본에 도착했는데 큐슈 쪽에 도착을 했어요. 나가사키하고 이제 나가사키 반대편 동편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에 도착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도대체 매운 거에 대한 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나가사키와 스시마가 연결되어져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제 부산의 동래하고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임진왜란 발생하기 전에 그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남쪽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북쪽에 있던 서울 사람들은 몰랐고요. 그래서 지봉수를 쓴 이수광 선생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갖다 줬다고 해서 겨자 맛이 나니까 외겨자, 일본 겨자다. 다른 말로 그렇게 했고, 이제 원래 고추라고 하는 말은 고초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아주 지독하게 매운맛이 나는 것들을 대부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그전에 뭘 주로 먹었냐 하면은 이제 산초. 추어탕이나 뭐 이걸 먹을 때. 산초 잘합니다. 그렇죠. 한반도 전역에서 재배는 안 하지만도 열매를 따서 그게 없으면 뭐 이렇게 식사하는데 굉장히 향신료로서의 의미가 없던 거죠. 된장찌개도 넣고 그렇죠. 온갖 곳에 그렇죠. 이제 넣죠. 어떻게 보면은 이 채식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육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재주가 없었어요. 불교였기 때문에 육식을 전 백성들이 육식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육식을 하긴 했지만도 조리 기술이 굉장히 후진적이 태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향신료로서의 자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산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 시대에 들어온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그 당시 호마늘이라고 해요. 오랑캐 마늘. 당나라 시대에 들어왔다면 그건 굉장히 오래됐네요. 마늘은. 그렇죠. 당구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달래이고요. 달래의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마늘이 이제 들어왔고 파가 들어오고, 파 들어오고. 이제 당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이 향신료에 대한 갈증, 그 다음에 육고기나 채소를 할 때 향신료,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일정한 기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산초하고는 월등히 다른 차이는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잘 자라고. 그리고 잘 자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고추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는 바는 그 이유와 함께, 그러니까 매운 것을 좋아했던 기호고 있기도 하지만은도 한편에서의 결정적인 것은 이제 18세기 조선 사회가 이 서민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농민들한테까지 조상 제사를 모시게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서해안은 간만에 차가 많기 때문에 뭐 물이 빠졌을 때 돌 좀 쌓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대나무 좀 꽂아놓고, 쌀이나무 꽂아놓으면은 다시 물이 빠질 때 생선들이 걸려서 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에 말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소금이 굉장히 이제 귀하게 된 거죠. 첫 번째가 방부제이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연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소금을 적게 넣고, 그 대신에 이제 고춧가루를 넣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오랫동안의 채소절임 음식, 뭐 김치라고 부르는 것에 오랫동안의 보관,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고추가 들어간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김치도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 않네요. 그걸 저는 이제 양념김치라고 별도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그러면은 뭐 짠지 장아찌까지 예. 다 포괄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양념이 들어간 김치가 등장하는 시기는 문헌에서는 18세기 들어와야 생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경험 속에서 이제 고추에 대해서는 상당히 친숙하게 됐는데, 하지만 영양고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청양고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청양군에서도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멕시칸 칠리 고추하고 우리 고추, 재래종 고추를 전백시켜서 일본에 수출하기 위한 용도로 78년도에 개발한 고추인데, 아니, 저 지역 충청도 청양에서 충청도가 아니고 원산지가 청양인 게 아니고 아니고 예. 그 청송하고 영양 근처가 고향인 그 개발자가 네. 그 이름을 붙일 때 이제 그냥 상표로 붙였군요. 자기 고향 근처에 두 지명을 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먹을거리의 재료들이, 농산물이 상당히 개량됩니다, 품종이. 네. 그러면서 이제 널리 우리가 쉽게 귀했던 고추를 지금도 귀하긴 하지만도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고 싼값에 확보할 수 있게 된 거죠. 고추의 전래 과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역사적 설명이 가능해지고 흥미롭군요. 이제 지나간 시절의 음식의 내력들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요즘처럼 영상이 있어갖고 말이에요. 카메라로 쫙 찍어서 보면 가장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고생하실 일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문헌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고 취재를 하고. 근데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있네요. 조일 통상장정 기념 연회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과 일본 간의 어떤 이제 외교적 모임의 이제 식사 모임이겠죠. 심전 안중식. 네. 혹시 금수회의록의 그분은 아니겠죠? 네. 아, 그분입니까? 네, 그분입니다. 예. 그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자료가 남아 있다는데 그거 소개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안중식이라는 분은 이제 마지막 그 도화서의 하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조선이 망하는 시기에 청나라의 지금의 산동에 있는 칭다오, 청도에 가서 독일 무기고에서 이제 무기 설계를 배우기 위해서 파견을 시키거든요. 네. 그때 여러 명의 이제 하원들이 갈 때 같이 간 부리고요. 이제 결국은 돈이 없어서 1년밖에 못 버티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독일인 고문관으로 멜렌도르프라는 사람과 같이 함께 배를 타고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제 고종의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나면서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하면서 가장 악독하게 조선 관료들을 속인 것은 뭐냐 하면은 관세를 이제 조선 관료들이 모르니까요. 네. 관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관세라는 관념이 없었군요. 관념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관세로 협정을 맺었어요. 아, 네.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무관세로 되어 있으니까 멜렌도르프가 나서서 이제 관세로 바꾸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조선 일본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이제 7월 23일 날인데요. 양력으로. 그날 밤에 파티를 했는데 파티의 장소는 그 당시 젊은 그 세력가였던 민영익의 집에서 하게 됐어요. 외교 관제가 없으니까 지금 외통부 직원들이 이제 파티를 하게 된 거죠. 네. 장소는 현재 헌법재판소 자리 개동 올라가는 개동에, 쪽에. 그 자리이고요. 거기서 파티를 했는데 이제 제일 재미났던 것은 그 그림이 알려진 것은 이제 오래된 건데 미술사 하는 선생님들은 이제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 그림이 마치 그 제도를 그리듯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별로 높은 수준의 그림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앉아 있는 좌석 배치가 외교 관례로 보면 굉장히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외교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제 김윤식이란 그 당시 통상부의 책임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영사로 다시 1880년에 온 다케조에라고 하는 이제 영사가 둘이가 협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긴 테이블에 마주보고 있어야 마주보고 되겠죠.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김윤식이 메인 테이블의 주변에 좌석에 앉고 그 오른쪽에 이제 다케조에가 앉고 일본 옷을 입고 외교적 결례네요. 그렇게 왼쪽에는 이제 멜렌도르프가 앉은 거예요. 되면. 네. 근데 이제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 때의 좌석 배치, 파티에서 좌석 배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등을 북쪽을 향해서 앉는 겁니다. 남쪽을 보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앉는 사람이 이제 문관들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는 사람이 무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벽, 동벽, 서벽 이렇게 불러서 남쪽은 이제 앉지 않는 이유가 남쪽에는 이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악사들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절차에 맞춰서 한 것인데 예. 그 당시에 국제 관례를 볼 때 좀 어긋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군요. 마음속에서는 좌석 배치는 분명히 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국도 갔다 왔고 이미. 네. 뭐 그러니까 서양 문물의 어떤 방식에서 몰랐던 건 중국도 갔다 왔고 예.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 조선식을 고집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다케조에라는 사람은 한학 전문가라서 일단 이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멜렌도르프가 이제 문관이고 다케조에는 이제 무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식탁에 올라가 있는 음식하고 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 이건 전부 다 이제 서양식 혹은 이제 의자 같은 게 홍콩에서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많은 의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식이 아닌 거죠. 네. 그 속에서 이제 이른바 동도 서기 혹은 이제 이 서양 문물에 이 들어오는 어떤 그 파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조선의 어떤 지식인들의 고민, 거기에 이제 갑신정변의 주역들이 외통부의 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기복균부터 시작해서 조영아 같은 사람들이 그 배석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탁 위의 근대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뭔가 새롭게 이제 근대화하고자 하는 서양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고, 하지만 조선적인 양상은 지키고 싶었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새로운 리폼이 우리 스스로 일어났더라면은, 그러면 한국 음식의 모습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새로운 모습 혹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모더니티를 관통한 그런 이제 음식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제 식민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상당한 부분들이 주변부화된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드는 것인데, 그 현상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는 그림이 이제 그 그림입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으로요. 우리 음식 먹는 도구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또 얼마나 방대한 얘기거리가 있겠습니까만 그냥 수저만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일본 사람들 먹는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죠. 네. 왜 그렇게 불편하게 국조차도 젓가락만을 사용할까? 그냥 숟가락 우리처럼 쓰면 좋을 텐데.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숟가락 안 쓰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저를 같이 쓰고, 중국은 우리가 의미하는 숟가락을 쓴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다고도 볼 수 있고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뭉툭해서 사용하기 불편한 거를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좀 쓰고 말이죠. 이 세 나라 도구의 어떤 관계, 이것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말이죠. 한국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은 재질이 지금은 스테인리스지만 네. 전통적으로 아주 유기라고 하는 거죠. 그 유기를 더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청동기에서 발전한 것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수저가 처음 생긴 게 청동기 시대로 거슬러 갑니까? 네, 그런데 우리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주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네. 그러니까 당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실크로드가 있었던 시기에 주로 이제 청동으로 만든 젓가락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일본의 나라에도 똑같이 나타나고요. 안압지에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장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시기에 귀족들이 식사를 하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모양은 좀 다르지만은도 굽이 있는 그리고 잎이 넓은 숟가락 잎이 넓은 그런 청동기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했다. 네. 그것은 이제 그것의 문헌적 근거는 주나라 시대 때 나온 주례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중국은 이제 송나라 이후에 이 기름기 있는 음식들을 이제 지금 같은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식업이 발달하면서 누들이 발달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숟가락이 사라지고 이제 대나무로 된 젓가락이 아주 일반 백성들의 젓가락으로 돼서 쾌자라고 쿠아이저라고 하는 게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예. 빨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젓가락화 되거든요. 다만 이제 탕을 먹을 때 국자 같은 조그만 숟가락이 있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건 숟가락이라 안 부르고 예. 탕을 마실 때 먹는 도구다라고 부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학자들은 이제 자포니카 쌀, 이 차진 쌀이죠. 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 일본 품종의 쌀입니다. 아키바리라고 하는 예. 게 불행하게도 조선 품종의 쌀이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서 네. 그래서 굉장히 차지죠. 그 차진 것은 젓가락으로만 먹어도 되죠. 숟가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 부스러지지 부스러지지 않게 숟가락으로 네. 데려 먹으면 요새 너무 차진 밥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젓가락이 오히려 편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나라 시대에 공식적인 파티를 할 때는 젓가락을 쓰다가 자기들끼리만 천황의 선조가 먹을 때는 귀족들은 젓가락만 먹었다는 거예요. 점점 편하기 위해서 네, 그냥 그렇죠. 원래는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래요. 긴 젓가락을 중간 정도 잡아서 사용하잖아요. 예. 우리는 가늘고 짧은 걸 쓰지 짧은 않습니까? 걸 쓰죠. 예, 길이의 차이도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식탁이 낮죠. 그리고 나무를 잘 다루는 솜씨들을 그 나라가 일찌감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도자기보다 나무를 먼저 선택했죠. 그러니까 나무를 잘 다루다 보니까 나무로 만든 식기구가 발달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들면 열 전도가 안 되죠. 거꾸로 우리가 먹는 모습을 보고는 뭐 개가 밥을 먹는 것 같다라고 이제 비아냥 그러니까 그리죠. 바닥에 놓고 먹는 걸 개가 먹는 것 그렇죠, 같다는 그렇죠. 거죠. 걔들이 이렇게 들고 먹어야 된다고 들고 생각하는 먹고.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유기라고 하는 도자기라고 하는 예. 열 전도가 많은 것을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지금의 우리가 성인 세 사람이 먹는 350g에서 약 450g 정도의 곡물을 한 끼에 먹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중심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조선 시대에 와서 유기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제 상고주의, 옛날 고전을 담고 싶은 그런 노력들, 특히 청나라 이후에는 이제 이른바 소중화로서의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 성리학이 개입되면서 결국 우리는 무거운 유기로 된 숟가락과 젓가락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변 나라들하고 달리 계속 유지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참전을 하면서 미군들이 쓰는 통조림 버린 것을 가지고 스테인리스로 젓가락을 만든 거죠. 네. 오늘 저 주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요. 일단 재밌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고유하고 유서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길지 않은 역사였구나. 어쨌든 선생님의 얘기는 저서를 통해 강연을 통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생각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음식인문학 시간 흥미로우셨습니까?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주영하 교수가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정말 음식을 토대로 역사도 정치문화 현상도 국제관계도 두루두루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력이 좀 이렇게 곡진하게 들여다보이는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음식 하나 보면서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을까? 이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지? 그 관계는 무엇인지? 식품 영양학적인 것이 아니라 인문적으로 바라본다는 시선이 이런 거구나. 아주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음식과 문화가 맺을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 좀 더 성찰적으로 그리고 주영아 교수가 쓴 각종 저서를 통해서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워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음식에서도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시간에 새로운 주제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